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필기 대비 23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과목이죠. 색채 디자인 일반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는 이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역사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인 이유는 뭘까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인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우길기를 보면 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당한 것도 아닌데. 그건 바로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같은 어떤 그런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에 중요한 교육인 것처럼 우리 디자인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뭐 이런 어떤 역사에 대한 이해는 매우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근데 이 디자인의 역사는 이제 서양의 역사죠. 서양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서양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참 아쉽죠. 자, 우리나라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과거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글도 디자인된 거고요. 거북선도 디자인된 거예요. 우리 민족은 되게 디자인 민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신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남는 집을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작해내는, 그건 공예 디자인도 다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디자인,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이었어요.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과거에야 이제 일본이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넘사벽 같은 그랬죠. 세상을 다 씹어먹을 듯이 그냥 다 헤쳐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안 되거든. 근데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간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런 반도체나 조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창의적인 거 봤을 때는 우리 민족 자체가 이 DNA가 상당히 창의적이지 않았는가라는 국뽕 좋게 생각합시다. 디자이너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애국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공부하는데 이 디자인 파트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게 되면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배우면서 공부하면 참 재밌는 파트인데 우리 이제 인문 미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기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초기 디자인 부분은요,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진짜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참 답답하죠. 과거에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바로크나 로코크, 그 다음에 중세 문화, 요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기사에 나왔던 문제가 또 변별력 때문에 산업기사에 가끔 나와서 한 문제라도 아까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예전에 다 들어봤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일단은 중세 문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를 이제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우리 근세라고 하죠. 조선시대 근세. 자, 중세 문화, 고딕 양식, 르네상스인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말은 이때는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대부분은 다 뭐예요? 미술이죠, 미술. 미술은 아까 했듯이 회화, 조각, 건축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이것들이 뭐가 된 거지? 도구. 그래서 응용 미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을 갖다가 우리는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디자인이냐? 아니에요. 다 미술입니다. 근데 초창기 때는 미술이 곧 디자인이었다 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미술의 역사라고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미술의 역사예요. 초기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자, 중세 시대는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죠? 이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와 관련한 어떤 그런 회화 작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글라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스테인글라스, 그거 이제 모자이크. 이때의 양식을 로마네스크 양식이 좀 대표하는데, 로마네스크는 로마 시대의 양식을 많이 따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아치와 돔, 탑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중세 문화의 특징이다. 뭐, 요 정도, 요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거든요.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딕 양식, 이 고딕 양식이라는 건데, 이 중세시대 문화를 대표하는 양식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마네스크나 르네상스 사이의 양식, 대표적인 양식을 고딕 양식이에요. 고딕은 옛날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 사용됐던 양식을 로마네스크 많이 갖다 쓴 거예요. 이때 고딕 양식은요,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죠. 종교적인 어떤 신앙이 있었다 보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하나님께, 신께 바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한 땀 다 정성 어리게 만들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네, 되게 어때요?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한 땀 한 땀. 지금처럼 아파트 대충 쌓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뭐 한 100년씩 가나요? 못 가죠. 그런데 이때 이 고딕 양식 시대 그때 지었던 건물이 아직도 존재할 정도로 그렇게 성의 있게 했었죠.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노트르담의 대성당입니다.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뮤지컬인가? 예, 그 성당입니다.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노트르담의 대성당 하면은 고딕 양식이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죠. 르네상스는 부활, 재생이라는 프랑스어예요. 이제 요때까지는 누구 중심? 신 중심, 신 중심. 예, 그러다가 르네상스는 누구 중심? 인간 중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이해와 개성,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이때 입체, 그러니까 그 원근감, 이런 입체감, 그 인쇄술이 개발되었다. 우리 구텐베르크 아시죠? 예,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이 그 직조기에다가 만든 뭐죠? 그게 우리나라 그의 기술을 가져와서 참고해서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그 나무뿐만 아니라 뭐예요? 뭐예요? 아, 이름 생각 안 나네. 철 가지고, 그죠? 판을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 인쇄판을. 그래서 신부가 뭐 우리나라에 왔다가 뭐 가져가서 그거 보고 했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하여튼 그때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 이거죠. 이것도 국뽕. 자, 너무 그 지나친 국뽕은 안 되지만 적절한 국뽕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나라 사랑을 해야 되는 얘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텐베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바로크와 로코크입니다. 바로크는 프랑스 루이 14세로서 이 시대죠. 프랑스 시대에 가장 화려한 작품이고요. 불규칙 변덕, 지나친 장식,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 고딕 양식은 노트르담의 대성당이었다면 바로크는 베르사유의 궁전, 이게 대표적인 바로크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회화는 카르바조, 조각은 베르나니, 건축은 보르미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베르나니가 아니고 베르니니라고 하더라고요. 베르니니. 이 사람들의 이름 뭐 카르바조는 미켈란젤로 메시다 카르바조, 이름도 되게 길어요. 짜증나게. 그 다음에 뭐 베르니는 뭐 잔 로덴스 베르니니, 그리고 뭐 보르미니는 프란체스코 보르미니, 막 그래요. 애울 필요 없어요. 그냥 웃겨가지고 얘기한 거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또 재밌더라고요. 여기 누구냐, 이 카르바조 같은 사람은 이름도 카라바조죠.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성격이 더러웠나 봐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면서 뭐 작품 활동했던, 하여튼 이렇게 이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이 미술사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듣다 보면 되게 재밌어.
예, 그래서 선생님도 나도 저런 거 연구해가지고 강의하면 참 재밌어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어서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18세기 로코크는요, 여기 세기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프랑스의 로카이유, 이게 그 어원인데, 로카이유는 어떤 조개 무늬를 의미한대요. 자, 부드러운 색조, 분홍색. 우리는 이제 컬러 시험이다 보니까 그 디자인사가 어떤 색을 주로 표현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코크는 어떻다? 부드러운 색조, 분홍색, 자주색 등을 주로 사용했고, 귀족이나 부르주아를 위한 예술로서 아주 사치스럽고 우아하며 유의적이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부르주아라는 건 이제 신부는 귀족이 아닌데 돈 많은 중상층을 얘기합니다. 여하튼 그런 게 로코크고, 그 대표적인 궁전은 상수시 궁전, 고딕은 노트르담 대성당, 바로크는 베르사유 궁전, 로코크는 상수시 궁전.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 그리고 로코크는 상당히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부르주아 예술이었고, 바로크는 이제 프랑스 루이 14세 때 가장 화려한 작품을 변덕스럽고 지나친 장식 회화였다. 이거를 일단 요 세 개 되게 중요합니다. 세 개. 나머지 뭐 신고전주의가 있는데,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는 다비드다.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고전, 예전의 것에 대해서 가져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때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엄격한 구도나 뚜렷한 윤곽선, 사실적인 묘사, 특히 영웅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회화가 바로 신고전주의.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올 일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자. 예. 자, 그 다음에 낭만주의. 말 그대로 낭만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때 낭만주의, 프랑스 로볼링, 영국 풍격시 정원으로 불려 유래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고 개성과 상상력, 환상 등을 강조했다. 고야, 들라크라와 제라코, 뭐 꾸밈 없이 뭐 생생하게 표현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주의는 뭐 실제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사실주의겠죠. 뭐 쿠르베, 밀레, 루소, 뭐 이런 사람들, 우리 밀레 뭐 이삭 짚는 여인, 이거 대표적인 작품 있지 않습니까? 되게 사실적으로 그렸죠. 쿠르베라는 사람은 이제 처음 들어보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진짜 미치죠. 그럼 안 나옵니다. 안 나왔었습니다. 나올까봐 하는 거예요. 자, 인상주의. 자, 짧은 순간에 느껴지는 인상을 포착해서 색채와 빛으로 표현하는. 예, 그래서 1884년 미술심사 탈락자 앙데팡당을 결성해서 시작했다.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작품 하나만 갖고 있으면 대박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 다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카페, 지금의 살롱이라는 개념이 뭐 카페 같은 개념이었지만, 그 당시 살롱은 작품들을 사고 파는 그런 경매하고 뭐 공모전하고 뭐 이런 곳이었대요. 근데 거기에 탈락자들, 루저들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앙대 팡당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거기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판매하고 이랬던 그런 조직이고, 한마디로 루저들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세계적인 미술가로 다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이제 인상주의의 후기죠. 그러니까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기들만의 어떤 개성이나 자기들의 세계관을 추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세잔, 고흐, 고게, 다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지? 그 다음에 표현주의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근대라고 하고, 20세기 넘어가면 이제 현대라고 하죠. 표현주의. 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시작했고, 화가 개인의 감정과 반응을 그린 표현, 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움이 표현되었다. 뭉크의 뭐예요? 절규. 뭉크의 뭐라고요? 절규. 표현주의. 이런 게 이제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제 현대 디자인으로 넘어가면 이제 초현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좀 나오는 게 야수파입니다. 야수파는 이 표현주의의 하나의 형태로서 아주 강렬한 표현과 색, 강한 붓질과 원색 등을 많이 사용했고, 앙림 마티스가 대표적인 작가다. 요거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상당히 난색 계열의 아주 강한 붓터치, 그리고 강렬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야수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 디자인은 이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바로크, 로코크, 그 다음에 야수파.
이 정도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가끔 되고요. 책을 보시면 거기에 선생님 출제되었던 애들이 몇 년 몇 월에 출제되었다고 표시된 애들이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서 한 번씩 선생님 설명한 걸 바탕으로 책을 보고 읽어보시면 이해되는 부분이라 이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근대 디자인입니다. 무슨 디자인? 근대 디자인. 자, 이제 우리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디자인의 실제 개념이 시작된 게 바로 근대예요, 근대. 근대 이전부터는 디자인 행위는 있었지만 디자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했고 현대의 어떤 개념에서의 그 디자인이라는 형식이 아니었죠. 뭐 그 당시에는 뭐 신앙을 위한 것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거였지만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이 실제 개념이 적용된 게 언제부터? 근대입니다. 근대. 자, 그래서 이 근대 디자인에서도 거의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 미술입니다. 미술. 초창기 때 디자인은 실제 회화보다는 공예 쪽, 공예. 물건이죠. 물건을 만드는 그런 쪽에 더 가까웠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애들, 요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앞에 거는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대 디자인사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자, 미, 아, 유, 우리, 도, 큐, 구, 대, 순, 바, 아.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씨, 잘리네. 안 잘리게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자. 미, 아, 유, 리, 도, 큐, 구, 대, 순, 바,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러분들이 11개의 근대 디자인사를 암기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짜증나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느냐? 마찬가지로 여기서 앞에 초기 디자인은 진짜 가끔 한 문제. 얘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한 문제는 꼭 나와요. 네, 한 문제는. 근데 가끔 또 안 나오기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빈도수 자체는 한 문제인데 정말 가끔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렇지만 하여튼 앞에 초기 디자인보다는 좀 중요합니다. 디자인 요쪽 파트가 영역은 많은데 더 많아요. 관리보다. 책도 두껍고. 근데 문제는 개괄적인 게 나와 다행이지. 만약에 아주 미시적으로 나왔으면 아마 색채 관리만큼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이거부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순서를. 위에서 아래로 순서고요. 각각 다 디자인, 근대 디자인사의 이름입니다. 자, 암기하는 방법은 미야, 유리, 도큐, 구대순파 이렇게 나눠서 외우십니다. 저도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못 외워서 하는 건데 저는 똑똑해서 그냥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야 어린아이죠. 미숙한 아이, 어린아이를 유린하면 뭐 성추행하거나 하는 조두순처럼 나쁜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은 도큐 죽여야 되죠. 잔인하죠. 이거는 그냥 선생님 마음이 아니고요. 그냥 암기법이에요. 이거 가지고 너무 잔인해.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도끼로 그냥 그 마음 그래요. 그런 짓을 한 놈이 누구다? 구대순이다. 성은 이름이고 이름은 성은 구, 이름은 대순이. 구대순을 처럼 죽는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미아를 유린하면 도끼로 죽는다. 구대순처럼 봐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유린하면, 도끼로 죽는다. 도큐, 누구처럼? 구대순처럼 봐라. 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아셨죠?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는 뭐냐, 그러면은, 미술공예 운동이다. 보다 미술공예 운동이다. 아는 아르누보다.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미술공예 운동, 아르누보. 얘는 유겐트 스틸. 리는 분리파. 독은 독일 공작 연맹. 큐는 큐비즘. 구는 구성주의. 대는 데스틸. 순수주의. 바우하우스. 아르데코. 요렇게
기본적으로 근대 디자인사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요 중간중간에 우리 뭐 표현주의니 야수파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안에. 현대구나, 현대. 표현주의는 현대로 가는 거고, 요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시험에서는 요 정도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아유리 도쿄 구대순 바, 이 순서를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위에 있는 애들이 아래에 있는 애들한테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르누보는 미술공예의 영향을 받았고, 독일공장연맹도 미술공예의 영향을 받았고, 바우하우스는 독일공장연맹,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각각의 디자인사를 그 대표적인 그 작가들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각각의 특징들을 이해하시고 키워드로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되게 중요한 애들이 누구냐? 미술공예운동 누구? 미술공예운동, 독일공장연맹, 바우하우스. 일단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미술공예운동이라는 것이 최초의 디자인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 디자인 개념에서의 디자인이라고 보는 게 뭐다? 미술공예운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미술공예, 독일공장, 바우하우스가 가장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라고 일단 하시고, 이 부분을 암기하고 넘어가십니다. 자, 만약에 못 외웠으면은 일단 애우고 가세요. 영상 끄고 시작하시면 좋겠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아,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아. 이렇게 해오십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미술공예운동, 그 다음에 독일공장연맹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미술공예운동은 이제 시작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요.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누구? 윌리엄 모리스. 이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러스킨. 이 존 러스킨이요. 이 사람은 이제 이 당시 이제 미술공예 운동이 한창일 때가 바로 산업혁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던 걸 기계가 만드는 시대가 되었죠. 그죠? 기계로 만들었던 거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회화 쪽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뭐 초상화를 그리면서 돈을 벌고 그랬었는데 사진기가 나오면서 또 그쪽 일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기계 생산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 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쪽 미술을 하던 사람들이죠. 공예가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기계로 생산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 생산으로 하는 것이 왜 나쁜지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되게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존 러스킨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특히 아까 우리 그 초기 디자인의 고딩 예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고딩 예술은 봐봐라. 이렇게 한 땀 한 땀 사람들이 성의껏 만들어내는데 초창기 또 기계로 생산하는 제품이 되게 조잡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그 물통도 다 이렇게 막 모양이 다 되어 있지만 과거 초창기 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조잡했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물건을 쓰는 사람은 인간이 어때요? 그 존엄성 거기 맞지 않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또 자기를 썼잖아요. 지금의 그릇 같은.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이나 이런 애들 막 그 토기 막 흙으로 만들거나 또 뭐가 있습니까? 목기 나무로 만들어요. 그런 걸 쓰던 애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조잡한 물건을 쓰게 만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준이나 인간성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써요.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가 그 사람의 책을 보고 맞아.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공예가들이 모여서 기계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좋은 제품을 누리면서 인간적인 인간다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민중을 위한 예술을 하자라고 해서 모인 게 이제 시작된 게 바로 미술공예 운동이에요. 그냥 이것도 회화죠, 공예. 근데 그 공예가들이 실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죠. 기존에 기계에서 만들어낸 것도 디자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조잡하게. 그러나 똑같은 제품인데 사람들에게 더 편리한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시작된 게 바로 미술공예 운동입니다. 시작한 사람은 누구다? 윌리엄 모리스다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더 파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재미난 이야기도 많지만 그냥 키워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미술공예 운동은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생산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기계 생산을 반대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수공예 운동이죠. 손으로 직접 인간이 만들자.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레드하우스라는 곳을 런던 외곽에 벽이 다 빨간색이라서 레드하우스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모리스 마샬 앤드 포그너 상해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했지만 문제는 사람이 하게 되다 보니 어떻습니까? 기계 생산보다 비용이 어때요?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귀족이나 이 부르주아들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전락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귀족이나 부르주아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중을 위한 예술이었다는 거,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시험이다 보니까 그 제품의 대표적인 어떤 색조나 색은 어떤 걸 썼느냐에 대한 건데 보면은 약간 어둡고 칙칙한 느낌의 색을 많이 사용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용하는 안료 자체가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보다 더 깊게 설명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지죠. 다시 한번. 미술공예 운동이라는 것은 최초에 이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시작이라고 보고,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를 20세기 디자인 공예 운동의 선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존 러스킨. 뭐를 반대했다? 기계 생산을 반대했다. 중심지 레드하우스. 그 다음 모리스 마샬 앤드 포그너 상해라는 이름이 보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책 보고. 그리고 어둡고 칙칙한 색을 주로 톤을 사용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미술공예 운동이 이제 이게 보통 19세기였죠. 19세기. 그러다가 이제 몇 세기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그때 나온 게 바로 아르누보예요. 아르누보인데, 아르누보는 뭐야? 아트, 느보, 뉴,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르누보는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가 다 아르누보예요. 뭐예요? 아르누보, 유겐스틸, 세세이션 다 똑같습니다. 요 세 개가 뭐다? 아르누보예요. 근데 이 아르누보 처음에 시작한 거는 벨기에에서 시작됐습니다. 벨기에에서 시작돼서 유럽은 어떻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다 전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면서 그 아르누보가 그 지역의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뱀장어 양식, 국수 양식, 촌증 양식, 기마르 양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이라고 그러고요. 프랑스에는 기마르 양식, 오스트리아에서는 제치션 스틸, 이탈리아에서는 스틸렌 레베르티, 스페인에서는 모데르느 스타, 이런 식으로 대략 30여 개의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아르누보, 유겐스틸, 세세이션. 자, 대표적인 작가들은 빅토르 오르타, 핸데 반데벨데, 오토바그노,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아르누보의 특징은 아주 연한 파스텔 계통의 부드러운 색조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르누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연주의 양식입니다. 자연의 식물의 문양이나 패턴 같은 거를 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식물의 편화무늬를 사용했고, 특히 곡선이나 곡면의 어떤 특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꽃, 식물, 물결, 당초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국수 양식, 이 아르누보는. 자, 그런데 유겐스틸과 세세이션의 차이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유겐스틸은 어디서 만든 거다? 독일의 아르누보고,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똑같아요. 아르누보랑 똑같은데 패턴이다라는 거. 뭐요? 패턴 양식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세이션, 이거는 다른 말로는 분리파라고 합니다. 센세이션, 세세이션 다 돼요. 분리파. 얘는 오스트리아입니다. 누구? 오스트리아. 이쪽은 똑같은데 어떤 특징? 직선적인 특징이 있어요. 얘는 무슨 특징? 곡선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르누보 그러면 식물의 편화무늬 부드럽고 곡선적이며 연한 파스텔 계통의 부드러운 색조를 주로 사용하였다. 아르누보는 벨기에, 유겐스틸은 독일, 세세이션, 분리파는 오스트리아의 아르누보를 이야기한다. 유겐스틸은 패턴, 세세이션은 직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직선적인, 곡선적인 아르누보를 가진 특징을 가진 나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곡선은 프랑스, 교재 다 있어요. 프랑스, 벨기에, 그 다음에 독일, 그리고 동구권, 이쪽 유럽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직선적인 것은 영국의 북부, 영국 북부. 교재 나와 있어요. 오스트리아, 여기 오스트리아 있죠? 오스트리아. 이런 애들이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유겐스틸은 센세이션은 직선만 쓴 게 아닙니다. 다 썼지만 얘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어떤 주조색같이 주조하는 느낌이 이랬다 이 정도지 무조건 얘는 곡선만 썼어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아르누보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부류가 바로 독일 공장 연맹입니다. 자, 이 독일 공장 연맹은 미술 공예 운동과 달리 얘는 기계 생산에 어떻게 됐어요? 반대했지만 얘는 어때? 기계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긍정으로 했다. 그 차이예요. 그러나 이 미술 공예 운동의 이념은 받아들였어요. 제품을 조잡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신은 받아들였지만 시대가 기계 생산이 대세인 만큼 기계를 이용해야 된다. 큰 차이가 봐요. 얘는 기계 생산 안 된다. 얘는 기계 생산해야 된다. 그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독일 공장 연맹의 대표적인 사람은 헤르만 무테지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윌리엄 모리스는 공예가인데 이런 공예가는 아니었고 이 사람은 그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에서 외교관으로 살면서 일본의 문화랑 영국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독일보다 발전돼 있고 그런 어떤 전통 문화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바로 독일 공장 연맹인데 이 독일 공장 연맹에서는 기계로 생산하자 그럼. 근데 기계로 생산하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술가들의 작품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모델로 기계로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 예술가들의 작품을 기계로 만드니까 수준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계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상당히 어떤 형태라든가 조형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려하거나 하지 않았죠. 손으로 하는 거는 가능했지만 그래서 그럼 어떤 걸 할까 하다 보니까 이 당시 유행했던 그 디자인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추상주의입니다. 추상주의. 뭐라고요? 추상주의. 추상주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점과 선과 면과 입체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도형을 가지고 하는 디자인이에요. 자, 똑같이 우리가 점을 찍는 거랑 디자이너가 아주 유명한 예술가가 점 찍는 건 가치가 다르죠? 네, 그런 거예요.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한 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면 가치를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한 추상주의라고 합니다. 점선면 입체를 가지고 하는 디자인. 그래서 큐비즘이나 자 여기서 어디까지? 큐비즘, 구성주의, 네스틸, 순수주의 얘네들이 바로 독일 공장 연맹에서 얘기했던 대표적인 뭐예요? 얘네들이 바로 회화 중에서 추상주의, 무슨 주의? 추상주의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큐비즘 그럼 뭐예요? 점, 선면, 입체죠. 입체주의. 그래서 이 큐비즘의 특징 그럼 뭐냐? 아프리카 전통 문양 등을 많이 사용했다. 이 정도.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의 어떠한 그런 원시 조각들을 주로 사용하였고 대표적인 작가는
세잔, 브랑크, 피카소 요 세 사람. 그리고 기본적으로 난색의 강렬한 색채와 강렬한 대비를 사용했다. 여기 정도만 이 키워드로 암기하시면 돼요. 사실 이 입체주의를 또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되게 많습니다. 피카소까지 이 미술사 공부하면 재밌는데 우린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자, 미술공예 운동은 기계 생산하면 안 돼. 양질의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도기공장이면 맞아. 인간을 위한 좋은 디자인을 해야 돼. 그러나 기계 생산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야. 기계 생산을 할 때 그러면은 작가들이 만든 작품 가져오면 되잖아. 그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미술을 찾아보니까 추상주의였다. 아주 간단해요. 점과 선과 면으로만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기계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표하는 게 바로 4개.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 얘네 다 뭐다? 추상주의다. 큐비즘은 프랑스, 구성주의는 러시아, 데스틸은 네덜란드, 순수주의는 프랑스. 요거 나라 아시고요. 그 다음에 작가, 큐비즘은 세잔과 브랑크, 피카소. 구성주의도 이 작가 중요합니다. 특히 로드첸코, 말레비치, 리시츠키 요 세 사람 중요하고요. 데스틸의 대표적인 사람은 몬드리안 중요하고요. 순수주의는 오장판과 르꼬르비지에 요 작가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구성주의, 큐비즘 이 다 추상주의인데 구성주의는 어디? 러시아의 추상주의 운동입니다. 상당히 기계적인 부분들 얘네들 다 어때요? 활용을 했다는 거. 순수 스펙산 색을 사용했다. 우리 기본 얘네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빨강, 노랑, 파랑 순수 원색을 많이 사용했던 데스틸과 같이 아주 그러한 순수 스펙산상의 비비드한 색들을 사용했다라는 거 다 똑같어요. 자, 순수주의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했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얘네들은 작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작가. 그 다음에 사용한 색 요 정도 어느 나라에서 했는가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선택한 이유는 얘네가 추상주의였기 때문에 점선면, 입체와 같은 아주 단순한 형태, 단순한 색을 사용하는 디자인, 회화였기 때문에 그걸 기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이제 한 게 뭐 누구다? 독일공장연맹이고 얘네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애들을 사용해서 디자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공장연맹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다? 헤르만 무테지우스. 이 사람은 기계라는 것의 긍정이고 규격화와 대량 생산, 표준화, 대량 생산.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우리가 김치를 대량 생산을 할 때 어느 뭐 순천의 어떤 명장이 만든 김치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그분한테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만들면서 고춧가루 넣게 되면 줘보세요 해서 양을 딱 표준화시키고 그래서 그 양을 다 계산해서 그걸 대량으로 했을 때 비에 맞춰서 넣게 되면 대량 생산하는데 최대한 그 맛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규격화시키고 표준화시켜가지고 대량 생산으로 하게 되는 방식이 바로 독일 공장연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해돼? 예.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바우하우스입니다. 이 바우하우스가 가지는 의미는 그 당시 미술 학교는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미술 학교는 많았지만 이 디자인을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이 앞에 것들을 이제 막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누군가가 어떻게 됩니까? 정리도 하고 논문도 쓰고 뭐 해야 하는 어떤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의 최초의 그 교장은 윌터 그로피우스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디자인 학교였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바이마르입니다.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죠. 그 당시. 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직접 투자해서 만든 학교, 국립학교입니다. 국가기관이 만든 국립학교. 그래서 바이마르 국립 바우하우스를 누가? 윌터 그로피우스가 디자인 학교로, 세계 최초의 디자인 학교로 만들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색채를 주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바우하우스의 역사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바우하우스가요, 1기, 2기, 3기, 4기 바우하우스 네 가지가 있어요. 다 교재에 나옵니다. 각각마다 대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문제도 나와요. 1기 때는 누구겠습니까? 윌터 그리피우스가 먼저 학교를 설립하지만 누구에게 맡기냐면요. 그 요하네스 이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공예, 조형, 색 이런 어떤 기초 회화 훈련을 좀 많이 신경 썼던 사람인데 여하튼 1기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기 때는 이텐의 어떤 그런 교육 방침이 아닌 실제로 이제 실제화시키는 그러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1기 때 특히 이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독일의 그 공화국이 망하고 이제 그 독일 나치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나치가 이때 이 바우하우스를 약간 공산주의 취급합니다. 공동체가 뭐 이렇게 같이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있었나 봐요. 여하튼 그 나치에 일단 협조를 하지 않았나 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바이마르 국립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기, 데사우라는 독일의 시가 있어요. 거기에 시장이 우리 와서 학교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2기 바로 데사우 시립이죠. 데사우 시장이 바우하우스를 만드는 게 2기다. 요런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 문 닫고 이제 요하네스 한네스 마이어스 시대 3기. 예, 그거 망하고 이제 베를린으로 가서 밀스 반 데오로에라는 사람이 이제 4기를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1933년에 나치에 의해서 폐교가 됩니다. 자, 그 역사 1기, 2기, 3기, 4기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그 2기 때는 유한회사를 설립했고 3기 때는 건축 전문 공과대학으로서 운영됐다. 이런 내용도 책에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이 보고 암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그 유명한 교수들이 있어요. 예, 교수들. 그래서 뭐 모울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외 파워 클래스라든가 파울 클레, 바실리 칸데스키, 뭐 리오넬 파이닝어, 오스카 슐레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온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모울린 아기 이 사람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뉴 바우하우스라는 학교를 또 설립했다라는 내용도 시험에 나오고요.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몇몇 교수들 이름과 그 사람들의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데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장식 미술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검정, 회색, 녹색, 갈색, 주황색, 배색, 강렬한 색조와 단순한 디자인. 아르데코는 대표적으로 장식 예술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되게 많은데 이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알 필요 없고 몇몇 중요한 키워드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순서를 한번 얘기해보자. 미, 아, 유, 리, 독 그 다음에 큐, 구, 대, 순, 바, 아. 미아를 유린하면 도쿄로 죽는다. 구대순, 저런, 바라. 이렇게 외우시고요. 대표적인 애들은 누구다? 미술공예운동, 독일공장연맹, 그 다음 누구? 바우하우스. 요 세 가지를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대 디자인의 시작은 미술공예운동이고 얘가 이념이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각각의 대표적인 인물들, 미술공예운동은 윌리엄 모리스, 그 다음에 독일공장연맹은 헤르만 무테지우스,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는 윌터 그리피우스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 독일 미술공예운동은 기계 생산을 반대했고 반면에 독일공장연맹 이후부터는 기계 생산을 옹호했다. 자, 그 다음 요거 세 개는 아르누보다. 아르누보의 큰 특징은 식물 편화무늬, 자연주의였다. 얘네들은 상당히 연하고 부드러운 색조를 많이 사용하였고 얘네 차이라고 한다면 프랑스냐 독일이냐 오스트리아냐 그리고 얘는 곡선이냐 패턴이냐 직선이냐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자, 독일공장연맹 이후에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그래서 작가들이 만든 작품 가져와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 작가들은 추상주의 작가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런 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되겠죠. 그럼 기자라든가 뭐 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한 디자인 지능 장치고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과 규격화, 표준화를 추구했고 그런 것 개념으로 넘어간 게 이제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티, 순수주의다. 큐비즘 프랑스, 구성주의 러시아, 데스티 네덜란드, 순수주의 프랑스에서 일어난 뭐다? 얘네들이 다 추상주의 운동이다. 큐비즘 입체주의 대표적인 세잔 피카소 브랑크 요거는 이러한 난색결의 강렬한 색채를 썼고 구성주의는 로드첸코, 말레비치, 리스치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순수 스펙트럼상에 얘네 둘 다 똑같이 사용했고 네덜란드는 몬드리안, 데스틸 그 다음에 프랑스 오장팡 그리고 이제 학교가 디자인 학교의 최초 디자인 학교가 바이마르 국립 바이마르 학교가 윌터 그리피우스가 바이마르에서 최초의 공립학교를 만들었다. 1기, 2기, 3기, 4기 역사가 있고 각각의 디자인 교수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 아르데코는 뭐다? 장식 미술이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280페이지에 선생님이 이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암기는 2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약 정리를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책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내용을 알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 디자인사, 근대 디자인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라별 디자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양이 많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 설명한 부분에서만 나오니까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책을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읽어가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디자인사, 특히 근대 디자인사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많이 출제가 되고요. 초기 디자인사는 가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5, 6, 7년 만에 한 번? 뭐 이 정도죠. 그래도 본인이 7년 만에 한 번이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정리한 정도의 수준은 암기하고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디자인사도 뭐 하나하나 제대로 공부하면 되게 어렵지만 제가 설명한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근대 디자인과 초기 디자인사를 배웠어요. 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감사합니다.